오늘 이야기는 이 좀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가방이 늙으면, 그러니까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은 되게 간단한데 그 답이 좀 이상해요. 네, 그렇죠. 사람은 나이 들면 경로당에 가고, 차는 낡으면 폐차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루이비통 가방은 늙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로 법원이래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법정에 서게 된 늙은 가방에 대한 겁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한쪽은 서울에서 50년 동안 낡은 명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온 장인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바로 그 장인과 맞선 거대한 명품 제국 루이비통이죠. 루이비통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가방 모양이 좀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 로고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상표권 침해다.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요, 단순히 이거 내 거다 하는 소유권 다툼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브랜드가 영원권까지 주장하는 싸움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영원권이라니 그게 대체 뭘까요? 루이비통의 논리를 들어보면 이게 거의 철학에 가까워요. 뭐냐면 가방의 겉모습, 즉 형태는 바뀔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자신들의 패턴, 그러니까 로고라는 어떤 본질이 남아있는 한 그 물건은 영원히 우리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가방 이미 팔렸다는 거예요. 돈 다 내고 거래는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브랜드가 그 가방의 사후 세계라고 해야 하나요? 팔리고 난 이후의 삶까지 전부 컨트롤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영운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건이 일단 팔렸는데도 그 물건의 본질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권리를 브랜드가 영원히 갖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기묘한 주장이죠. 이 상황이 가방을 산 주인한테는 진짜 이상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손님, 이 가방은 당신 거긴 한데요. 완전한 당신 건 아니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브랜드한테 물건을 사요. 돈도 다 냈어요. 근데 브랜드가 여전히 진정한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셈이에요.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옛날에 왕한테 세금 바치고 땅을 붙이는데 왕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은 나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네, 현대판 봉건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싸움에 드디어 끝판왕이 등판합니다. 바로 대법원이죠. 그리고 대법원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기 시작해요. 대법원의 판결은 이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쓰려고 물건을 고쳐 쓰는 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한 문장이죠. 이 화면이 딱 모든 걸 보여주네요. 브랜드는 영원한 권력, 그런 꿈을 꾸지만 법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브랜드의 욕심에 딱 경계선을 그어준 거예요. 자, 일단 팔렸으면 그건 이제 소비자의 영역입니다 하고 선언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루이비통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 법적 판결, 그 이면에 명품 브랜드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과연 뭐였을까요? 그들이 정말 무서워했던 게 고작 낡은 가방 고친 거 그거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명품이 꼭 새 것일 필요는 없네 하는 바로 이 생각, 이 위험한 생각 그 자체였을까요? 명품이라는 거대한 제국은요, 보이지 않는 기둥 3개가 받치고 있어요. 첫째는 흠집 하나 없는 반짝이는 새 것의 아우라. 둘째는 아무나 넘볼 수 없게 만드는 높은 가격의 장벽. 그리고 마지막은 나만 가질 수 있다는 희소성의 힘이죠. 그런데 말이죠. 낡은 가방이 수선돼서 새 생명을 얻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신화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신처럼 보였던 명품이 그냥 평범한 가죽 제품으로 강등되는 거죠.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요즘 명품 브랜드들은 가죽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상징을 팔고 스토리를 파는 거죠. 그런데 이 장인분이 한 일은 단순히 가죽을 꿰맨 게 아니었어요. 브랜드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던 그 스토리를 자기 맘대로 고쳐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쫙 놓고 보면요. 진짜 한 편의 블랙 코미디 같아요.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좀 기괴하면서도 웃기는 그런 연극 말이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가방 주인이 낡은 가방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쳐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고쳐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가 된대요.
파괴하는 건 괜찮은데 다시 살리는 건 범죄가 되는 그런 셈이죠. 계속 새 걸 사라고 부추기면서 있는 걸 고쳐 쓰는 건 막으려고 하는 이 모순. 이야말로 우리 시대 자본주의가 보여주는 최고의 블랙 코미디가 아닐까 싶네요. 결국 이 낡은 가방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소유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면 그걸로 정말 끝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세계에 잠시 새들어 사는 것뿐일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물건 그 자체를 사는 걸까요? 아니면 그 물건에 담긴 의미를 잠시 빌려 쓰는 건 아닐까요? 이 늙은 가방 하나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소비 생활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텍스트는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물질,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현대 자본주의의 거대한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사건에서 출발해보죠. 네, 보통 물건이 수명을 다하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다동사가 너무 낡으면 폐차장으로 보내고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분리수거장에 내놓는 것처럼요. 그런데 낡고 해질 루이비통 가방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법원으로 갔습니다. 맞습니다. 50년 경력의 한 가죽 리폼 장인이 고객의 의뢰를 받아서 그 낡은 루이비통 가방을 분해해 새로운 지갑과 파우치로 재탄생시켰죠. 그런데 이에 대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토론을 벌일 텐데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산 명품 가방은 진정으로 우리의 소유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브랜드 제국이 구축한 상징을 임대하고 있을 뿐인가? 네, 저는 이 텍스트가 소비자를 거대 자본의 영지에 속한 농노로 취급하는 이른바 현대판 봉건제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명백합니다.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허용하면서 새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범죄가 되는 이 완벽한 자본주의의 블랙 코미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반대로 명품 산업이 단순한 가죽 제조업이 아니라 기호와 질서를 파는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브랜드가 판매가 끝난 물건을 사후세계, 즉 리폼까지 통제하려 드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자신들의 상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방어기제라는 것이죠. 방어기제라, 글쎄요, 저는 바로 그 논리에 거대한 오만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내 돈 주고 산 가방을 불태우고 파괴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장인의 손을 거쳐 새로운 쓸모를 가진 지갑으로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 그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상표권 침해라는 법적 잣대 뒤에 숨어서 스스로를 종교화하려는 명품 브랜드들의 귀괴한 통제욕 아닙니까? 두 관점이 아주 선명하게 부딪히는군요. 그런데 루이비통이 법정에서 내세운 논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형태가 달라졌어도 우리의 문양, 즉 로고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브랜드의 제품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의 이데아를 떠올렸습니다. 이데아요. 명품 로고가 철학적 이데아의 반열에 올랐군요. 하하,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물질적인 형태가 해체되어도 그 본질적인 기호는 초월적으로 존재한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명품이 가지는 권위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그건 가죽의 원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장 진열대에 놓인 새것의 광택, 아무나 지갑을 열 수 없게 만드는 가격의 장벽,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되는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만약 낡아빠진 가방이 동네 장인들의 손을 거쳐서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유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명품은 그 시간을 초월하는 신의 지위를 잃고 한낱 가죽 쪼가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이데아적 세계관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처절한 생존 방식인 겁니다. 처절한 생존 방식이자 철학적 이데아의 수호라는 분석. 수사학적으로는 참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그 점은 납득하기 어렵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우리는 지금 브랜드의 아이디어 회의를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교환이 완전히 끝난 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환이 끝났다 해도 브랜드의 가치는 꽤 넘어왔잖아요.
장롱 속에 있던 가방을 수선장인에게 가서 이게 낡았으니 작은 지갑으로 만들어주쇼라고 요구하는 건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사유재산권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거대 브랜드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은 물건을 소유했지만 그 형태를 바꿀 권리는 소유하지 못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현대판 봉건제의 핵심입니다. 땅의 등기부등본은 내 이름인데 왕이 나타나서 진짜 주인은 나라고 통보하는 격이죠. 흥미로운 지적이군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구조화해보고 싶습니다. 소유권과 처분권이라는 전통적인 잣대로만 이 현상을 재단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요? 일상적인 다른 소비재들과 비교해 보면 이 브랜드들의 태도가 얼마나 기괴한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내 취향대로 벽을 허물면 건설사가 소송을 겁니까?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 엔진을 튜닝한다고 자동차 회사가 고소하나요? 심지어 기성복 바지 기장을 자르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오직 명품 브랜드만이 우리의 신성한 문양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요. 자동차 튜닝의 비유는 꽤 날카롭습니다만 명품 산업의 본질을 조금 간과한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나 집은 본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재화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명품 산업은 그저 가죽을 가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계층을 팔고 지위를 팔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파는 기호 산업입니다. 이야기라? 네, 계속하시죠. 소비자가 장인에게 가방을 맡겨 해체하는 순간 그 가방이 담고 있던 이야기는 브랜드가 기획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우리가 검수하지도 않은 퀄리티의 번외편 스토리가 우리 로고를 달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것을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것이죠. 아, 방금 이야기의 통제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이 현대 자본주의 자체가 품고 있는 가장 거대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소비자가 홧김에 그 낡은 루이비통 가방을 칼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고 쳐봅시다. 루이비통 본사가 소송을 걸까요? 당신이 감히 우리의 위대한 서사를 끊어버렸다면서요? 파괴는 기호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시장에 돌아다니는 낡은 제품 하나가 영원히 소멸했으니 쾌재를 부를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버려질 뻔한 가죽을 장인이 조심스럽게 이어붙여 새로운 지갑으로 살려내는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상표권 침해라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방을 영원히 파괴하는 건 쿨하게 허용하면서 재생하는 것은 가혹하게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지구의 자원이 낭비되든 말든 오직 로고의 권위의 생채기가 나는 것만을 두려워하는 맹목적인 폭력성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파괴는 허용되지만 재생은 금지된다는 그 얄궂은 역설. 저는 오히려 그 역설이야말로 자본주의에 기호하게 작동하는 가장 완벽한 메커니즘이라고 봅니다. 가방이 완전히 파괴된다면 그것은 상징의 자연스러운 죽음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상징적 질서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폼된 지갑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이건 단순히 물건의 생명이 연장된 게 아닙니다. 명품의 관점에서는 철저한 통제를 벗어난 일종의 좀비가 시장에 탄생한 겁니다. 좀비라는 표현이 아주 시니컬하고 인상적이네요. 네, 명품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들이 꼼꼼하게 설계해 놓은 계층과 지위의 서사가 오염되는 것 말입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끊임없이 다른 파우치나 열쇠고리로 분열해서 저렴하게 유통된다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그 환상이 산산조각납니다. 이건 브랜드라는 제국 자체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행위죠. 그래서 국가의 법을 빌려서라도 무자비하게 차단하는 것이 필연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기업의 필연적 방어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포장하시지만 저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오만함에서 비롯된 극단적인 불황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를 들여다보면 이 희극이 얼마나 절정에 달해 있는지 알 수 있죠. 대법원은 결국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고객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리폼해서 혼자 쓰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3자에게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순간 침해다.
일견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상표권 보호 사이에서 아주 절묘하게 타협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법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긋기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요. 하지만 이 판결의 맹점과 위선은 실로 놀랍습니다. 명품이라는 물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즉 사회적 유통과 전시를 전제로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루이비통 아름답다며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려한 거리로 나가 선망 어린 시선을 소비하는 것, 그게 유일한 존재 이유죠. 그런데 법원은 개인이 집 구석에서 몰래 혼자 쓰는 건 선심 쓰듯 봐주겠다. 하지만 사회적 맥락 속으로 유통되는 건 국가가 막아주겠다고 한 겁니다. 법원이 브랜드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셈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소비자에게 수선할 자유가 있다고 생색을 내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브랜드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통제되지 않는 상징의 사회적 유통을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 나서서 수호해 준 겁니다. 대단히 기만적인 타협안이죠. 그 논리 전개에는 온전히 동의하기 어렵군요. 왜냐하면 대법원의 그 판결, 위선적 타협이라고 꼬집으신 그 판결이야말로 법이라는 제도가 자본주의의 욕망 메커니즘을 얼마나 날카롭게 꿰뚫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명품은 유통과 전시를 통해서만 생명력을 얻는 요물이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열린 공간으로 유통되는 순간 자본주의의 핵심 질서가 교란된다고 본 것입니다. 유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순간 아무나 로고를 잘라붙인 귀괴한 혼종들이 시장을 점령하고 상징의 가치는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기호의 독점골을 잃으면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법원조차도 이 룰이 무너지면 현대 자본주의 전체를 굴러가게 하는 생태계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했다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현실적인 경계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경계선이라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그 지켜내야 한다는 체제라는 것이 결국 소비자의 눈을 가리고 철저히 기만하는 가상현실에 불과하다는 씁쓸한 사실은 어떡합니까? 이 사건은 우리 목덜미를 잡고 더 불편한 질문을 대면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가?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가방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돈을 내고 구매를 마쳤음에도 내 마음대로 자르고 붙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물건을 산 것이 아닙니다. 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 브랜드가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해놓은 허상의 세계관에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입장권을 끄는 것에 불과하죠. 물신주의가 종교를 대체해버린 이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완벽한 착각입니다. 타인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빌려오는 의미의 임대업에 비싼 월세를 지불한 셈이죠. 의미의 임대업이라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도 기꺼이 동의할 수밖에 없군요. 현대의 명품 산업이 물리적인 재화의 판매에서 상징을 빌려주는 의미의 임대업으로 진화했다는 통찰은 아주 예리합니다. 카드를 긁을 때 그 돈이 가죽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상류층이라는 지위, 나는 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다는 구별짓기의 의미를 내 어깨에 임대하는 비용입니다. 루이비통이 수선장의 선명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끈질긴 소송전을 불사한 진짜 이유도 결국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게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수선된 지갑 가죽의 조악함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영원할 것 같고 신성불가침해 보이는 그 기호의 세계가 사실은 한낱 동네 장인의 가위질 한 번에 잘려나갈 수 있는 지극히 세속적인 현실의 고깃덩어리라는 진실이 대중에게 폭로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명품 역시 시간 앞에 늙고 병들고 누군가의 수선이 필요한 나약한 피사체임을 증명해버리기 때문이죠.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제국은 무너집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명품은 늙지 않는 신으로 박제되어 남길 원하죠. 하지만 현실의 물리법칙은 냉혹합니다. 아무리 비싼 가방이라도 결국 손잡이 가죽이 갈라지고 때가 타는 세속의 물건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이 늙어간다는 그 피할 수 없는 쇠락을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송이라는 무기를 휘두릅니다. 수선장인은 소박한 바늘과 실로 낡아가는 물리적 가방을 고치려 했지만 거대 브랜드는
대형 로펌을 충동원해서 늙어가고 금이 가는 자신들의 권위를 억지로 고치려 한 것입니다. 권위를 고친다. 참 시니컬한 표현이네요. 이것이 얼마나 뼈아픈 자본주의의 자화상입니까? 수천만 원짜리 로고 코팅 원단을 신처럼 숭배하면서 우리는 그것의 본질이 언젠가 썩어 없어질 가죽 조각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브랜드들은 대중이 그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하고 낡은 것은 차라리 파괴해버리도록 종용하는 폭력적인 굴레를 영원히 반복할 것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의 깊고 건조한 논의를 갈무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군요. 우리는 루이비통과 한 수선 장인 간의 소송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단순한 상표권 분쟁을 넘어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욕망과 소유의 본질적인 단면을 해부해 보았습니다. 기호의 순수성을 방어하려는 냉혹한 자본의 통제 시스템과 내 물건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연장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근원적인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비록 법원은 유통의 금지라는 타협점을 제시했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자본주의의 블랙 코미디 같은 모순은 여전히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로고가 지배하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여러분은 지금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이 들고 나온 그 값비싼 가방들은 온전히 통제 아래 있는 나의 물건입니까? 아니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누군가의 의미를 잠시 임대하여 그들이 허락한 세계관의 테두리 안에 스스로 갇혀 있는 것입니까? 이 논쟁에서 한쪽의 입장이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브랜드가 상징을 통제하려는 논리도 자본주의 생태계 안에서는 필연적이고 소비자가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논리 역시 지극히 타당하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오늘도 누군가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장인을 찾을 것이며 화려한 빌딩숲 어딘가에서는 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또 다른 소송이 준비되고 있을 거란 씁쓸한 사실입니다. 이 텍스트 안에는 우리가 더 탐구해야 할 현대사회의 역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일상 이면에 숨겨진 다각적인 텍스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